한국 행정학회 학예 학술 대회 제6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해양수산 행정의 성과와 미래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그 일반 세션과 달리 이 형식이 원래는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라운드라는 건 원래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그 참여하는 참여자가 또 동시에 청중이 되는 그런 형식을 띄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라운드가 아니고 일직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쭉하게 이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또 청중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서로 배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구성된 그 토론자 여러분들을 보니까 뭐 어떤 분은 인사행정 전공이시고 어떤 분은 조직이시고 어떤 분은 정책이시고 아주 다양한 분야의 이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지금 우리가 해양수산 문제지만 각 분야의 본인의 세부 전공의 그 관점에 따라서 이 해양수산 행정 통합 이 문제가 달리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의견을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가지고 사실 이제 발제를 김주연 박사님이 하시는데 이게 뭐 발제가 뭐 일반적인 발표처럼 긴 거는 아니고요. 그냥 던져주고 하나의 이슈를 이런 것을 하겠다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발제자도 이 토론자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짧게 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한 10분, 그 다음에 토론 각각 이제 10분 하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조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은 발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참여자를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인천대 김동원입니다. 네. 다음으로 그 발제를 맡으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주연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자의 한국행정연구원의 임성근 박사이십니다. 다음으로 군산대 황성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인천대 김국진 교수님이십니다. 인하대 문국경 교수님이십니다. 네, 가천대 황강선 교수님이십니다. 한성대 최천근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한신대 윤건 교수님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김주연 박사님께서 10분 정도 15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전달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주연 부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행정 전공자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행정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니 굉장히 떨리기도 하는데요. 좀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어여삐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주제는 해양수산 행정통합의 성과와 미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양수산 행정통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 것인지 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세션 5에서 우리 황창원 교수님께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분야별 성과는 충분히 다뤄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은 또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 발제문의 3번과 4번 부분인 이 통합 행정의 성과와 미래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 1번에 보면 굉장히 거창하게 써놨습니다. 이런 정부 조직의 구성과 개편이 국가의 전략이자 선택의 산물이라고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요. 일례로 2018년에는 영국에서 그 사회적 고립이 문제가 되면서 고독부를 신설하고 고독부 장관이 선임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직 신설되진 않았지만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국가 데이터국을 신설한 다음에 중앙정부 조직
에서 좀 관리를 하겠다고 말을 했었고, 또 최근입니다. 2020년에는 그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에서 1957년과 58년 2년 동안 유지했었던 해양부를 2020년에 다시 부활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양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높이 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4년간 5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정부 조직의 개편이 단행되었고, 우리 해양수산부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96년에 신설된 이후에 한 차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다시 2013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좀 사례를 좀 살펴보면 2022년인 작년 5월 31일 바다의 날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해양 강국 제도약을 좀 천명을 하셨습니다. 96년 YS 정부 당시에는 해양 강국을 추진했었다면 이번에는 이 신해양 강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제도약을 하자는 선언이었는데요. 현재 그 위기라든가 좀 경제 제도약에 있어서 이 해양을 통한 기회를 찾고 앞으로 국가 전략으로서 해양에 대한 중요성을 좀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지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노재욱 과장님께서 앞서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해양은 사실 굉장히 특수성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양에 대한 사무는 정부조직법 제44조에 따르면 해양 정책, 수산,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 해운 항만, 해양 환경, 해양 조사, 그다음 자원개발, 과학기술 연구 등 굉장히 많은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해양이 바로 해양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직접 이용하거나 아니면 해양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하에 1996년에 13개 부처나 청에 분산된 형태로 수행되었던 우리 해양수산에 관련된 사무와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행정통합 1.0 물리적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지난 30여 년간 이 화학적 통합을 통해서는 해양수산의 행정통합의 가시적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통합 2.0의 시기라고 보고 있고, 이제 향후 2050년까지 해양의 이용이나 해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해양수산 행정통합은 명실상부 글로벌 경제부처로서의 해양수산부의 역할과 기능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저는 행정통합 3.0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우리 해양수산부만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 부처 간의 협력과 그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협력과 함께 국제 협력까지 국내 현안의 해결과 국격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행정적인 부분에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 물리적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앞서서 세션 5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해양수산 행정통합 2.0의 부분에 있는데, 앞서 황청원 교수님께서는 분야별로 우리 해양수산에서 어떤 가시적 성과가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 행정통합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행정통합의 성과를 해양수산 분야 간 융복합 또는 협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 국민 생활에 기여한 대표적인 그 행정통합의 10대 성과라고 꼽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10개 이상이지만 여기에는 그 지면의 제약상 10개 정도만 제시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해운 재건을 통한 상생 발전이나 어촌 유질 생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항만 기능 다변화를 통한 지역 경제 중심주로의 전환, 상선원과 어선원의 통합 육성 관리, 해양 환경의 개선, 해양 공간의 통합적인 관리, 그다음에 해양 레저 관광 육성, 해양 안전 관리,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해양수산 해외 시장 진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해양수산 분야별 매출이나 고용,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조선업이나 문화관광업 등 유관 산업에 파급 효과가 발생을 했고, 또 지역균형 발전이나 국민 먹거리 안전 문제 해소와 환경오염 저감 등 국민생활 전반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성과로 제가 3가지 정도만 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4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해양공간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해양공간 정책과의 신설이 있습니다. 이런 해양공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종합적인 그 계획과 법률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해양공간 계획 체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해양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같은 에너지 자원을 개발한다거나 공유 수면의 점 사용, 그리고 블루카본 해안 조성 등 해양 공간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금 연관되어 있고, 또 이 상충과 갈등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양 공간을 관리하게 되면 생태계 보전이나 공공의 목적과 그 입장에 좀 부합하는 해양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선정식 개발을 좀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는 해양 환경의 개선 사업과 통합 관리도 함께 추진해 왔는데요. 단순히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것과 함께 갯벌을 조성하거나 바다숲을 조성하고 연안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어장이 조성이 되고 유령 어업이 방지되어 수산 자원이나 해양 생물 자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조성될 수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항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노후화된 항만이나 유휴 항만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항만을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어서 해양 신산업이나 다양한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는 기지를 조성함에 따라서 해양 전반에 있어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원 같은 경우에는 상선과 어선이라고 해서 해운과 그다음에 수산이 좀 분리되어 있는 형태였지만 우리 해양수산부의 통합행정을 통해서는 함께 관리하고 함께 육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함께 인력의 육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양 레저 관광 육성을 통해서는 단순히 해양 레저 관광 인구를 늘리거나 관광 측면만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촌을 함께 해양 관광 자원으로서 개발하고 어촌에 계시는 우리 어가 인구나 우리 그 어촌 마을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소득을 증대하거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 어촌이 소멸이 된다거나 연안이나 섬 지역이 비어가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간략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그러면 이런 다양한 화학적인 통합을 통해서 효과를 나타냈던 우리 해양수산 행정통합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해양수산 행정통합 3.0은 글로벌 경제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이 해양의 이용과 개발을 둘러싸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 플라스틱 문제 등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쏟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요. 다음으로 2050년에 대해서 수치로 좀 살펴봤는데 노르웨이 기반의 세계적인 성급 현배인 DNB 같은 경우에는 이 Ocean's Future to 2050의 보고서를 통해서 몇 가지 해양에 대한 그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2050년까지는 에너지 및 식량 생산을 위해서 해양 공간이 기존의 2018년에서 2050년까지 9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상 풍력 에너지 생산량 또한 1000배 이상의 그 발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이 생활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우리 해양 부분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수나 방문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해양 관광에 대한 소비 지출 규모 또한 4억 5,800만 달러에서 1조가 넘는 금액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럴 때 미래의 해양은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해양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동시에 질서 있는 이용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해양의 또 다른 특성은 바로 월경성 이슈가 강하다는 측면입니다. 해양은 공간을 경계를 구분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물고기나 어족 자원들이 마음대로 오갈 수 있고 이 바다에는 선박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월경성 이슈에 부딪히고 있고 반드시 국가 간 협력을 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명실상부 글로벌 경제부처로서 해양수산부는 이 향후 해양수산 행정통합의 효율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바탕으로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제고하고 또 해양에서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통해서 국격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해양수산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 그 해양수산 거버넌스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해양수산 통합 부처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고 범부처 위원회를 통해서 해양 이슈에 대응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해양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중국 또한 국가해양위원회, 일본은 종합해양정책본부 등을 통해서 다양한 해양수산 문제를 거버넌스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해양수산부문과 연관성이 높은 업무들이 많은데, 이 업무를 해양수산부가 혼자서 다 하기보다는 다양한 정부 부처와 함께 힘 같이 협력해서 손과 발을 맞추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해양수산부문과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상호 간 인사교류 확대, 부처 간 공동정책 현안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과 협력과제 지속적 발굴을 통해서 이 해양을 둘러싼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그림은 굉장히 좀 간략하게 그려지긴 했지만, 우리 해양수산부와 다른 정부 부처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한 장의 장표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서개발 측면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유인도서와 무인도서를 통합관리를 할 수 있고, 최근에 그 해수면 온도 상승이라던가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그 슈퍼 태풍이 발생을 한다거나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함께 협력을 해서 이 해기에 대한 관측망이라든가 통합 운영을 통해서 좀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굉장히 좀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였습니다. 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상시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유격과 해역에서의 끊김없는 좀 원활한 이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주요한 관건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해상 교통을 관장하는 우리 해양수산부와 유격에서의 그 교통을 관장하는, 그리고 항공에서의 그 교통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가 함께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지난 2019년에 항만 지역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세부적인 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해왔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협력 사례를 확대한다면 우리 해양수산에서 관련된 현안은 충분히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부 부처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기능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앞서서 또 세션 5에서 또 다룬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헌법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헌법은 모든 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본 규범이다 보니까 글로벌 환경에 맞추어서 해양수산에 관한 기본 규범이 헌법 내에도 포함되도록 좀 개정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내에 해양수산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헌법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해양 관할권 범위라든가 해양 주권 수호,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 해양수산 자원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내용을 조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발제문을 통해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행정통합의 논의 확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그 2021년이 해양수산 통합 25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토론을 통해서 그 당시에도 조직이나 행정부문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많은 설명을 드렸었는데, 당시 토론회에서 지적되었던 가장 뼈아픈 부분이 우리 해양수산부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냈는데도 국민들에게는 잘 좀 와닿지 않고 홍보가 덜 되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이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으로부터의 지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행정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해양수산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고견도 듣고 제안을 받은 다음에 향후에도 계속될 이 자리를 마련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국민으로부터의 지지라던가 통합된 거버넌스의 마련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주연 박사님의 해양수산 행정통합의 성과 미래에 대해서 발제문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생각이 되는 게, 앞으로 행정학자들이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다. 왜냐하면 행정의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을 잘한다는 건데, 앞서 그 노재혁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해양수산 쪽은 결국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해양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행정학들이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론을 하실 분은 임성근 박사님이신데 최근 또 비슷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일 앞에 배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행정연구원 임성근입니다. 예, 해양수산행정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뭐 상당한 많은 짧지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또 토론자도 많고 하셔서 다룰 수는 없어서 뭐 행정학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행정학 관련에 대해서는 지금 쭉 발표해 주신 것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뭐 이제 발제자께서도 6페이지 밑에 하단 부분에서 이제 종합적 행정수산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 해양수산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그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해외 몇 개 이제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이제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뭐 제가 모든 나라에 다 알지 못하고 저 일본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일본 쪽 관련해서 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이제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를 해서 해양수산행정의 이제 거버넌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지적하신 대로 일본에 있는 종합해양정책본부는 내각부에 있는 기구로서 일본의 해양 정책에 관련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간의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부분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이제 그 종합해양정책본부 관련 이제 법을 보면은 일본에는 이제 해양기본법 그다음에 수상기본법 이 두 개 법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어떻게 보면 일본의 해양기본법과 수산기본법을 하나로 뭐 합했다라고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유사한 그런 개념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은 물론 이제 해양기본법이 제정된 그런 배경은 뭐 다른 그런 배경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일본은 두 개의 법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나라 해양수산기본법에 보면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부처 간의 그런 조정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해양수산발전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장관 직속 산하기 직속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일본에 있는 그 해양기본법에 나와 있는 거기 중앙 종합해양정책본부가 수상이 본부장이 돼서 하는 역할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원장이 돼서 장관 밑에 있는 기관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수상이 직접 본부장이 되어 있고 각 부 장관이 참여해서 그 정책본부 기본 결정들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해양수산 관련해서의 그 부처 간까지 그 정책 조정을 한다고 보면은 한 단계 더 올려서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아마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각 부처의 정책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생각한다면 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니까 기본 계획, 해양개발, 해양환경 이거를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아마 수산도 아마 하게 될 때 그 명시를 안 한 왜 이유가 왜 명시를 안 했나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을 이제 종합 조정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 7페이지로 가서 보면 이 중에 이제 뭐 성과 부분을 좀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표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과 부분이 현재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좀 궁금한 이런
지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달성됐나 궁금하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거는 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부분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기능성과 전문성 강화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서 지방해양수산청에 여러 다양한 그 포괄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몇몇 해운 항만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어서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나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이 우리나라 그 해양수산이라든가 이 지방해양수산, 특별히 지방해양수산청 관련해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해양하고 수산이 있는데 해양, 항만 이쪽이 좀 강화되고 수산은 약간 소외됐다는 느낌이, 해양수산부기 때문에 해양도 중요하고 수산도 중요할 텐데 수산 부분이 약간 좀 정책적인 면에서 소홀히 다뤄지고 있지는 않나, 조직만은 봤을 때요.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경이 어떤 조직적인 배경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사실은 그 부분도 확대하고 싶은데 뭐 조직이라든지 인원을 확대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아직 그렇게 조직적으로 지방 쪽에서는 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는 건지, 또 그 밑에 부분에 지방자치단체 관계, 협력 관계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 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약간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군산대 황성원 교수님 토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김주현 박사님 그 발제문 잘 읽어봤고요.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서 제가 2012년 10월 23일에 그 당시 아마 이제 국립대에서 이제 해양대들이 있는 학교들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아마 해양수산부가 잠시 폐지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해양수산행정조직에 대해서 발제를 저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자리에 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발제한 이후로 지금 사실은 거의 시간이 한 10여 년 흘렀는데 크게 뭐가 더 발전된 거는 사실은 잘 안 보여요. 물론 해양수산부가 다시 부활이 되고 조금 더 이제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고민을 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 해양수산 관련 행정조직이 통합 분산 과정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뭐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기능 업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이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뭔가 분권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건이 성숙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선진 제도들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질적인 완성도보다는 좀 양적 성과에 치중하지는 않았던가라는 그런 반성들을 좀 해보게 되고요. 방금 앞에서도 우리 임성근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쩜 우리나라 해양수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이해관계자 집단 중에 하나가 사실은 수산 쪽입니다. 근데 제가 2012년도에 봤을 때도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 전통적인 수산 관련 고객들과 좀 소원했다라는 부분들. 과연 지금은 어떠할까?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일본 뭐 이제 그 후쿠시마 방사능 관련된 그런 이제 뭐 물을 갖다가 이제 방류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슈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맞부딪혀지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민들, 수산 관련된 분들이 될 텐데, 가장 첫 번째 우리 고객들을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그분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아까 방금도 뭐 해양수산 행정조직 통합 뭐 1.0, 2.0, 3.0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어떤 해양에 관련된 그런 우리의 어떤 범위, 바운더리가 아직은 합의가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해외 사례들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뭐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요 국가들 사례들을 한번 좀 살펴는 봤었습니다만은 역시 대부분 단독 부처로서 모든 것을 다 통합적으로 다루는 기관은 사실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어떤 그 뭐 위원회가 조직이 됐건 아니면 내각의 어떤 뭐 내각이 됐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갖다가 이제 조정하는 역할들이 어딘가에선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형태가 많았던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전부 다 이제 다 이유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앞에서도 이제 임성근 박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바로 그 역할, 거버넌스에 있어서 핵심의 역할을 지금은 이제 물론 해양수산부가 하긴 하지만은 범부처들 간의 협력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은 우리가 해양수산부 자체로서는 힘이 조금은 약하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적극적으로 국무조정실을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평가나 규제 같은 것들을 따로 두고 있듯이 이 해양의 문제는 앞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결국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키케론 말처럼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큰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이라면은 조금 더 우리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우리 해양수산부가 조금 접근을 하시면은 훨씬 더 원래 그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제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정권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소한 큰 그 국가 비전 속에서 해양 행정을 위한 전략 수립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통합화 과정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제가 이제 그 수산 관련된 고객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통합 1.0과 2.0, 3.0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우리 해수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각각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고객들의 지지를 확고하게 얻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라도 그런 고객들 지지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함으로써 앞으로 정말 통합 행정 체제로 가기 위한 그런 기반을 좀 다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주요 이슈인 것 같고요. 좀 이따가 혹시 또 토론할 또 상황이 있을 때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석영 교수님 아주 그 해수부 입장에서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국진 교수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 행정학과의 김국진입니다. 그 김주현 박사님의 이제 통합 행정 관점에서 이제 해수부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전공이 사실 이런 조직 변동 뭐 이쪽보다는 정책에 이제 정책을 주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직 변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 변동을 그렇다면은 여기에 접목을 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봐서 정책 변동이라고 하면 이제 정책을 유지시킬 것인가, 수정할 것인가, 또는 폐지시킬 것인가, 또 새로 한번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정책 변동이 되는 요인을 이 조직 변동에 좀 접목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내용들이 향후에 이제 해수부가 다시 이합집산돼서 또 비효율적인 또 정책 집행이 일어나지 않는데 좀 도움이 되는 바람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도 이제 김주현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가시적인 성과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예를 들면 해양 레저 산업을 가장 이제 크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작 근데 이게 가시적인 성과라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누구의 성과인가? 산업분지, 뭐 문화, 관광분지, 이게 해양에 관련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이 성과가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이 통합된 조직에 의해서 나타난 성과인 건지 아니면은 통합이 되지 않은 우리 그 전에부터 있었던 그 조직으로부터 또 나올 수 있는 성과인 것인지 이런 것부터 우리가 구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정책 참여자들조차도 내부적으로도 해양수산부가 만들어 놓은 정책 성과 자체가 과연 우리가 이 통합된 이후에 조직 운영 또는 정책 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이 통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가 연구도 그렇고 내부적인 정책 그 참여자들 간의 어떤 통일된 성과 인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책에서도 이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정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이 되듯이 부처들도 이 평가가 이제 잘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앞서 첫 번째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렸는데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회 문제를 이 해양수산부가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우리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 같은 경우에 원전 오염수 같은 경우 해양수산부가 과연 이것을 답변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여기서 이제 해양수산부가 정확한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준다면 향후에도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분명히 존치게 될 우리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거에 대한 이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예를 드는 겁니다. 못한다면은 정권이 바뀌면 또 해양수산부가 과연 왜 필요한가라는 국민적인 생각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해양 우리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어떤 비전, 명확한 비전이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를 국민들에게 해주고 또 국민들에게 이를 잘 홍보해야지만 우리가 해양수산부가 명확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또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이제 부처들 간의 기능 역할의 중복성 내지 뭐 서로 간의 중천 문제, 주무부처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자주 제기되는 문제인데 이는 자주 제기되는 문제지만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그 각각의 부처 간의 기능과 역할이 명문화되기도 하지만 명문화되어도 이 갈등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그 한창 지금도 뭐 미세먼지가 문제지만 미세먼지가 문제가 굉장히 될 때 부처 간에 과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누가 기능을 가져갈 것인가, 과학기술부인가, 환경부인가, 산업부인가 각각의 서로 간의 그 기능 문제에서 조정이 안 돼서 범부처 이제 산업 그 안에 이제 거버넌스를 만들려고 노력도 했고 미세먼지를 만들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부처 사업이 굉장히 많이 형성돼 그때 그런 저희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해수부와 관련된 이제 기능을 해수부가 주무부처로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처 간에 아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제가 이제 정부 사업을 여러 번 경험해 본 결과 좀 장관 내지 차관급의 커뮤니케이션급으로는 가야지만 서로 사업을 만들고 서로 간의 기능을 조절할 때 이게 해결이 되지 좀 밑단으로 내려가서는 좀 해결이 힘들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장관 차관급에서 좀 힘을 써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국진 교수님, 뭐 정책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으로서 정책 이론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해양 분야를 잘 조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국경 교수님 토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문국경입니다. 저는 이 조직 인사 쪽을 주로 이제 전공하는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 해양수산 행정통합의 성과와 미래의 이 토론을 제의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조금 걱정도 했고 또 어떻게 또 공부도 해서 또 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김주현 박사님 발제 잘 듣고 그리고 몇 가지 좀 제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우선 여기에 맨 발제문 끝에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슈 파이팅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처음 듣는 말이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이 해수부의 어떠한 존재감이나 위상을 좀 제고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그동안
지난 한 2년 전에 했던 그 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이 해수부는 어떠한 노력을 했나라고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지난 이 현 정권이 들어와서 이 120대 이 국정 과제를 설정을 했는데 그 중에 이 해수부가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왔는지를 좀 봤더니 주로 이제 해상 교통 물류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뭐 해양 영토 수호, 뭐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 풍요로운 어촌 만들기와 같은 이러한 주요 과제를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런 물류 산업이나 이 해양 관리 측면에서의 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은 이 해수부의 이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뭐 여러 번 강조해도 뭐 지나치질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 해수부가 지금 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해양수산에 있어서의 환경 변화를 적절히 읽고 그리고 대응하는 이 과제인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좀 들기는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이 기후 변화라든지 또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어족 자원이 감소하고 또 변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식량 안보가 위협을 받기도 하는데 그러한 분야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과제는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년 전에 그런 어떠한 존재감을 키워야 된다는 그 이슈 파이팅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 해수부가 그런 조직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좀 무게감 있고 여러 부처 중에서 무게감 있고 위상이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해수부의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도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실국과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핵심으로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삼아야 될 분야 중에 이 해양 신산업 즉 해양 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해양 바이오 이런 쪽의 분야도 우리가 굉장히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나 어떠한 과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해양개발과나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의 업무로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어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양수산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의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지에 관련된 이런 해양 신산업 생태계와 관련된 그러한 중요한 업무는 좀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알파로 아까 조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도 나왔는데 그게 해양수산부가 얼마큼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긴 모르겠으나 어쨌든 관련 이해관계 부처로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해양 방사능 전담 부서도 만들어야 앞으로 우리 부처 이 방사능 관련 해양 방사능 관련 범부처 회의가 있을 때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해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해양수산 행정통합의 성과와 미래에 있어서 이 거버넌스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거버넌스는 사실 뭐 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협력적 네트워크 기제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거버넌스가 잘 작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오히려 거버넌스를 한다고 해서 오히려 부처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된다거나 그리고 오히려 해수부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다른 부처의 이해관계와 상충돼서 훼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버넌스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거버넌스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안에서의 갈등 구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사항을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이 거버넌스가 이 허상에 불과하지 않고 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어떠한 협력 체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성과와 미래
해수부의 성과와 미래 방향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떠한 전문적인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 양성, 즉 자원을 어떻게 해수부가 관리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에서 뭐 해수부나 해양수산 관련된 학과들이나 그러한 전공 분야들이 있을 텐데,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어떤 산학연 협업을 통해서 우리 해수부가 앞으로 이 해양수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력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앞으로의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국경 교수님, 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슈를 정확히 캐치를 해서 특히 이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황강선 교수님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강선입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저는 이제 꼭지를 좀 잡아서 좀 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김주현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요 꼭지에 대한 터닝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물리적 통합, 화학적 통합, 그다음에 뭐 3.0 향후의 계획. 한편으로는 이제 통합이라는 단어가 좀 계속 많이 발제문상에 많이 나오는데, 통합이 뭘까 다시 한번 제 스스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우리 행정학에서 통합은 자원의 효율성, 그리고 그 효율성을 통해서 소위 이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해양수산이라는 그 컨텍스트는 특수성이 좀 있죠. 가령 이제 독특하다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우리가 행정 앞에 뭐 과학기술 행정, 해양수산 행정, 뭐 국세 행정, 뭐 조세 행정, 이렇게 국가의 어떤 기능에 대한 그 행정의 명칭을 붙이는데, 분명히 해양수산이라는 유니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안에는 분명한 보편성, 조직의 보편성의 원리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해양수산부 조직 차원에서는 지문에도 나오지만 현장 중심 행정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직의 보편성의 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 생리 관점에서 그 조직의 성장의 자양분을 좀 잘 숙고하면 좋겠다. 여기서 조직 생리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생겨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그렇죠. 해양수산이라는 그러한 그 컨텍스트 안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기획적으로 형성되는 그러한 조직도, 그 안에 조직도 있을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쇠퇴하는 조직 구성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조직 두 번째에서 마지막은 이제 조직 보편성에서 우리가 우리 앞선 토론자께서도 이제 거버넌스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리던던시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는데, 기능과 역할이 이제 중첩적일 수도 있고 그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는 교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그 틈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소 리던던시의 성향을 띠기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나치게 조직의 어떤 그 효율성의 차원에서 고민하다 보면
너무 슬림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한 우려를 지나치게 가질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특수성입니다. 분명히 해양수산은 유니크한 측면이 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해양수산 레저 측면을 좀 강조하면 참 좋겠다. 특히 새만금이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새만금이라는 지역을 좀 잘 활용을 해서 해양수산 레저에 대한 그런 역할을 굉장히 좀 강화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기 보면 경제부처를 좀 자부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제부처를 자부한다. 분명히 경제적인 산업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양수산 쪽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행정에서 국토부가 디지털 트윈을 에서는 좀 최선봉에 있죠. 국토부 산하의 이제 국토정보원에서. 그래서 이제 이 지문에서도 항만 재개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항만 재개발이나 이러한 유사한 이제 시나리오를 수립할 때에 디지털 트윈이 수립되어 있으면 추후에 그 산업적인 측면을 강화하거나 어떠한 조직적 차원에서의 오류 등을 발견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관심을 좀 주문하고 싶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황강선 교수님, 통합에 대한 통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셔서 또 시너지 효과라든가 또 통합이 이제 어떤 뭔가 리던던시 중복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천근 교수님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네, 한성대학교 최천근입니다. 그 발표자께서 행정통합의 성과와 미래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10대 성과를 잘 정리해 주셨고, 저는 앞서 토론자분들께서도 여러 이제 성과에 대해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는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뿌리를 좀 튼튼히, 기초를 좀 튼튼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해양 안전에 좀 우리가 중점을 두고 강조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10대 성과에서도 이제 7번째로 이렇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7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융복합적 분야의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뭐 이렇게 같이 융합적으로 해서 주요 성과로서는 해양 사고, 인명 피해 감소를 주요 성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사고, 사망 그리고 재난, 이것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명확하지만 모호하다. 모순되는 얘기인데요. 사고는 일어난다. 근데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참 모호하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사고로 죽는 사람, 사망하는 사람들은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최근 약 3년 동안의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 매년 5천 명은 죽습니다. 명확하죠. 근데 어떻게 죽는지는 참 모호합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화재로 사망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요. 약 5천 명 중에서 한 3천 명 정도는 도로교통 사고로 죽습니다. 경찰청에서 담당하죠. 화재로 돌아가시는 분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해양수산 파트에서 이제 물론 해양경찰청에서 주로 담당하겠지만, 해양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약 한 평균적으로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모호하죠. 5천 명 정도가 돌아가시는데 어떤 때는 큰 사고가 나서 또 많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통계를 보면 2022년도에 그 해양 사고로, 여기서 해양 사고에서는 물놀이라든지 연안 근처에서의 뭐 익사 사고 이런 것들은 다 빠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침몰이나 조난, 뭐 파손, 뭐 이런 이제 선박 사고들 위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해난 조난 사고가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 통계를 보면 사망자가 약 한 77명 정도가 되고 늘었습니다. 평균 한 50명 정도 되는데 77명 정도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실종 해양 사고는 또 실종이 나옵니다. 도로교통이나 아니면 화재 이런 데는 실종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실종자가 한 20명 정도, 20여 명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해양에서 사망이나 실종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100명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알지만 어떤 또 특정 사고로서 또 100여 명이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참 명확하지만 모호합니다. 근데 이런 명확하지만 모호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으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융합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할 때도 운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면은 상당히 줄일 수 있다. 해양수산 파트에서 과연 이 정말 기본이 되는 이런 이제 안전, 사망,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여기는 융합적으로 여러 이제 국이 실국이 노력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정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정말 기본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그런 사망 사고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좀 염두를 두고 우려를 하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성과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인명 피해 여기서는 뭐 그 중에서 사망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천근 교수님 경찰 행정 또는 안전 분야 전공자로서 관련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윤건 교수님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신대 윤건입니다. 우선 2021년에 이제 25주년이라고 하셨었는데 2026년이 되면 30주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2026년 30주년을 향한 중간 정도의 어떤 돌아보는 시간과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지금 96년에 이제 통합이 돼서 해양수산이 통합이 된 것도 저는 이제 행정기능 통합은 어쨌든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어떤 국가 정부의 전략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양수산부가 형성되는 시점도 96년에 그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유엔 클로스가 이제 국회에서 비준이 되면서 해양수산부가 탄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현재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거대한 환경 변화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 미래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에 행정 통합 25주년 맞아서 10대 성과를 제시를 해주셨고 발표자께서 10가지를 이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2008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한 차례 국토부와의 통합을 추진했었고 그게 이제 실패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해양수산부로 다시 하면서 어쨌든 그 이후에 공고화되는 어떤 과정에서 10대 성과들이 제시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런 어떤 행정 통합의 결과 성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작동을 했겠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는
이제 발표자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학에서 통합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는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어떤 용어는 이제 부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들이 분화가 되고 분화된 것을 어떻게 하나의 조직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다양한 기능들을 분화시켜서 활동을 하면 기능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원심력이라고 그러는데 원심력에 의해서 계속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의 조직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통합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통합이라는 어떤 용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부서들 간에 협력하고 그리고 이제 상위 부서에서 조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인테그레이션을 강화해 가는데 이제 어쨌든 성과를 제시하기 전에 이제 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제 부서들 간의 그런 협력이나 그리고 상위 차원의 조정 기제가 잘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해주셔서 그게 이제 잘 되면 아마 성과는 따라올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행정 통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이제 2026년에 30주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1996년에 탄생하게 된 계기가 환경 변화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거시적 환경 변화, 해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그런 거시적 환경 변화가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은 했는데 다른 선진국들이 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사회 통합의 이슈인데 이런 디지털 전환이라던가 사회 통합의 이슈들이 저는 제가 판단하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좀 드는데 대표적인 게 해안수산 영역에서 우리가 AI나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디지털 전환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 이걸 확인하려면 다양한 수단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수단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회 통합적인 이슈들 제가 판단할 때는 해양수산부가 스스로 어떤 판단할 때 앞서 이제 전문가분들도 패널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은 해양수산부가 경제부처의 관점에서만 고민을 하면 이 부분이 조금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게 뭔지에 대한 좀 이해가 조금 약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한 상태를 이해하고 있을 때는 소득의 증가나 경제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국민의 삶의 질이 어떤가 이런 차원으로 좀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의 어떤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이런 차원이 어떤 이제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만 그럴 때 이제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양수산 영역을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앞서 교수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저는 거버넌스를 조금 더 뭐 발제자분이나 아니면은 해양수산 영역에 계신 분들께서 조금 너무 좁게 이해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행정학에서 거버넌스 얘기할 때는 거버넌스 어떤 해양수산 영역에서의 협력적인 정책적 의사결정 구조다. 그리고 지금 뭐 민주주의 시대에 다양한 개방된 상태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때 이제 크게는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같은 상위 구조, 그 다음에 관련 정부 부처들 간의 협력 구조, 그 다음에 소속기관이나 산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의 하위 구조, 그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익집단, 전문가 집단, 일반 국민들까지 참여하는 그런 참여 구조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들을 조금 더 이런 상위 차원 그리고 하위 차원 그리고 협력적인 구조와 그리고 참여 구조들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보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굉장히 이제 그런 뭐 하드웨어적인 그런 이슈들은 많이 제기가 된 것 같은데, 앞서 우리 문국경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일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전문 인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해양수산 전문 인력 확보인데요. 이게 이제 뭐 교수님 말씀처럼 해양수산 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데려오는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내부에서 해양수산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체계, 그래서 이 양 체계가 같이 움직여야 되고요. 특히 이제 해양수산 영역에서 인력 확보하는 문제는 뭐 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이제 협력하면서 하시겠지만, 내부적인 어떤 교육 훈련이라던가 성과 관리를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측면은 특히 최근에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전환이나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디지털 역량이라던가 뭐 데이터 역량이라던가 이런 기술적 역량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점에서 다른 부처들은 굉장히 이런데 이제 열심히 이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해양수산 영역에서도 해양수산부의 어떤 이런 공무원들이나 그리고 이런 유관 공공기관들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이런 역량들이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던가 성과관리 측면들이 계속적으로 같이 고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윤건 교수님이 토론을 마치셨습니다. 뭐 미래에 관심 있으신 분으로서 뭐 삶의 질이라든가 거시적인 거버넌스, 또 인력의 내부 인력의 어떤 역량 강화라든가 이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라운드 테이블의 형식이 이렇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라운드처럼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 참석하셨던 토론자 여러분들도 미리 준비해 오신 거는 있겠지만 다른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하고 싶은 말씀이 더 생기시던가 또는 또 새롭게 아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바퀴 더 돌면서 이게 라운드 테이블 형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에서 하고 조금 있다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신 그 토론자 여러분들 중에서 하실 말이 더 있으신 분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으로 했으니 다시 해야 돼. 아니, 그 의무가 아니고요. 그 하실 분만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예. 없는 관계사. 예, 네. 발제자 한 분을 놓고 이렇게 많은 토론자가 하는 건 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그 행정통합이라는 단어, 이제 행정통합 말씀해 주셨고, 행정통합인지 통합행정인지 해양수산의 행정통합을 통해서 결국은 통합적 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걸로 연결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개념에 대한 아마 이 전체 그 보고서에서는 그 개념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개념 논의가 여기는 없고 이제 사례 중심으로 어떻게 행정통합이 됐다 해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론적이든 논리적이든 그 부분이 이제 앞에 제시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5페이지에 해양수산 행정통합 10대 성과라고 해서 융합적 분야라고 이렇게 융복합적 분야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요게 이제
연계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 통합인지 정책 통합인지라는 의문도 가져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해양 레저 관광 육성에서 해양과 수산이 통합된 사례로 이제 해양 레저 관광 육성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주 성과로 보면 어촌 어항 관광 기반 조성으로 이 어촌 마을 소득 증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수산 관련해서 부분을 성과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같다는 의미지 수산업이 어떻게 이렇게 행정 통합에 대해서 발전됐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에 그게 행정 통합이 뭔지, 그 이제 기능 통합인지 정책 통합인지, 아니면 사실 행정 통합이라도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가져와서 그 기능이 해양수산부 내에서 어떻게 융합되는 건지 통합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연계적인 설명이 없다 보니까 계속 아마 혼란스러운, 이해할 때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생각하고, 만약에 해양수산부가 통합행정을 하는 부서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 하면 그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가 해양수산부 내에 있어야 될 텐데, 해양수산부가 다른 부처와 조직상으로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봤을 때. 그럴 때 해양수산부가 통합행정을 하는 부서라고 얘기를 할 만한 어떤 기구 매체가 있는가라는 궁금증을 가져올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부처도 통합행정, 종합행정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과는 얼마나 다른지 같은지, 그런 것이 설명이 돼야 이 행정통합이 의미를 명확히 하면서 행정통합의 성과도 얘기가 좀 논리적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태는 정책통합인지 행정통합인지 약간 혼동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까? 네, 한 네. 번 더 가혹하게 아니 너무 한 분을 두고 과학하게 앞으로는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해수부를 상대로 뭐 마지막으로 과제라든가 바라는 말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황성원 교수님께서 뭐 더 하실 말씀이 있다고 안 하셨나요? 네, 저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 중에 앞으로 이제 미래 그러면은 해양수산 행정조직에서 다뤄야 되는 일들 보면은 뭐 아까 뭐 해상폭력 얘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해상폭력을 했을 때 해양수산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상 들어갔다고 다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해상폭력 관련된 뭐 갈등 관리나 수용성 쪽 연구를 해본 경험에 비춰 놓고 본다면은, 기존에 보면은 이제 어떤 뭐 해상 폭력과 관련된 에너지 쪽 관련은 산업통상자원부 쪽이 맡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거를 하기 위한 관점에서 어족자원 보호라든지 아니면 수산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은 해양수산부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전체 프로젝트를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양념처럼 그냥 살짝 곁들이는 정도로만 해서 다뤄지다 보니 아무래도 지역의 어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지지를 못 받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꽤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뭘 할 때 정말 우리 부처가 이거는 확고하게 우리 그 고객들을 보호해주고 때로는 또 그들을 갖다가 지켜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분야를 좀 차근차근 좀 하나씩 짚어가면서 영역을 갖다가 넓혀가실 그런 시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